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효은, 신민영입니다. 네, 오늘 한국 증시 코스피 코스닥이 오후장 들어서면서 더 낙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시장이 어려웠던 적이 있었던가라고 다시 한번 시장을 되돌아보는 시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이제 1,500원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장중한 때는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1,487원대까지 오르면서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오늘 코스피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2,300선마저 깨지면서 2,297선에서 8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시 1시간 전쯤인 1시 1분부터 상호 관세가 예정대로 발효가 됐죠. 특히 중국에 대해서는 104%대 관세가 확정이 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의 소용돌이가 더 거세졌습니다. 결국에는 선 관세를 하고 후 협상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협상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언제쯤 증시가 안정이 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예측하기 어려운 시장 속에서 어떤 전략이 가장 최선일지 오늘도 함께 고민해 보시죠. 네,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시장 마감을 위한 마지막 한 방. 지금 출발할게요. 파이널샷. 네, 드디어 관세가 발효가 됐습니다. 시장은 어렵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증권사에서 하단으로 보고 있는 2,300포인트마저 깨진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2,300선 아래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앞으로 더 하단을 낮출 수 있다라는 우려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불안하기 때문인데 달러가 약세를 계속해서 이어감에도 불구하고 원화도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어떠한 포인트를 봐야 될까요? 오늘의 시그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증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미국판 봉이 김선달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과도하고 논리에 안 맞는 그러한 주장을 펼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마치 봉이 김선달과 비슷하다라고 비판을 한 건데 보시다시피 대동강물을 판 봉이 김선달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관세를 매기는 그러한 공식 자체가 사실은 너무나도 과도하고 논리에 맞지 않다. 특히나 경제학적 논리와는 너무나도 안 맞는데 이걸 어떻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효를 할 수가 있을까라는 비판이 사실 많은 국가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 증권에서 보기엔요. 관세에 대한 수입 가격의 탄력성을 제대로 반영을 해봤을 때 사실상 베트남은 46%의 관세가 아니라 12.2%의 관세를 부과받아야 됐던 것이 맞습니다. 이게 보통의 논리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5%의 관세 부과가 예고가 되어 있고 실제 이제 시행이 되는데 수정에서 봤을 때는 수입 가격의 탄력성을 제대로 넣어서 봤을 때 한국은 10%의 관세율을 부과받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부과받는다고 하더라도 사실 미국 경기도 인플레이션을 피해갈 수는 없을 테고 한국이든 베트남이든 태국, 중국, 인도든 모든 국가들이 힘들어지는 건 마찬가지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는 논리에 따라서 46%, 중국 34% 이러한 관세를 부과받는 것이 지금 논리에도 맞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논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논리로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든 이겨나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각 국가들이 내놓는 방안은 두 가지인데요. 어떤 방안들일까요? 결국에는 당근을 주느냐, 채찍을 지느냐, 그 두 가지입니다. 당근은 협상입니다. 그래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협상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스탠스를 가지고 가는 국가들인데 어떤 국가들이 있나 봤더니 멕시코, 인도, 일본, 베트남, 대만 쪽은 협상을 우선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채찍이겠죠. 채찍을 먼저 드는 국가들은 앞으로
더욱더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채찍을 드는 국가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봤더니 중국, 유럽연합, 캐나다입니다. 먼저 중국에서 지금 내놓고 있는 이야기들, 히토류 관련 이야기 벌써 나오고 있고 미중 갈등 관련주가 한국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탄력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도 마찬가지로 철강과 알루미늄을 내세웠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쥐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 너네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라고 보복을 우선적으로 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것은요, 물론 협상을 우선으로 하는 국가들 관련 종목들은 앞으로 좀 잘 트랙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지만은 결국에 시장의 노이즈를 만들어내는 것은 채찍을 든 국가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권사에서는 당분간은 중국과의 기싸움 그리고 유럽연합의 보복관세 부과 가능성을 고려를 하자라면서 확전과 협상의 투트랙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만 이게 채찍이 됐던 당근이 됐던 미국 경기는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대 교육국의 보복이 있으면 미국 경제 피해는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에는 미국도 손해고 앞에서 보복과 협상을 하는 국가들 모두 다 현재 손해인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손해가 커질 때 움직이게 될까요? 미국 가계 자산 중에 주식 비중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주식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 꽤 많았는데 그만큼 미국 주식의 수익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2022년을 기점으로요. 보시다시피 미국인들이 본인의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전체 자산 가운데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비중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미국 증시가 빠지고 있다라는 의미는요. 미국 국민들이 그만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높고 있다라고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연히 이 부분을 굉장히 인식할 것으로 보여지고 미국과 경기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유권자들의 불만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주식시장과 지지율의 변화를 함께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상대 교육국과 협상을 체결하고자 하는 니즈는 결국에는 지지율에 따라서 그리고 주식시장의 빠짐에 따라서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함께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내년에 중간 선거가 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상황을 계속해서 연말까지 끌고 가기에는 트럼프 대통령도 분명히 어떤 부담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현재 외신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제프리즈는 관세 협상에 따른 수혜율을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채찍과 당근을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에 우리가 이 시점에서 수익률을 계산을 봤을 때는 당근을 먼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프리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과 일본, 베트남, 인도, 캄보디아까지 트럼프와 가장 빠르게 합의를 볼 가능성이 있는 국가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가장 첫 번째 기업으로는 나이키가 있습니다. 나이키가 파는 제품들의 대부분은 캄보디아에서 수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캄보디아와 가장 먼저 협상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에 따라서 제프리즈 한 애널리스트는 나이키가 $115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현재가 대비해서 116%의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내다봤고요. 지금 40명의 애널리스트가 나이키에 대한 커버리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6명은 강력 매수를 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보잉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영국, 일본, 인도와의 관세 협정으로 앞으로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일본과 그리고 영국과의 협정을 통해서 앞으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은 앞으로 어떠한 당근을 제시하게 될까요? 아마 오늘 여러분들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한덕수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를 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조선과 LNG 쪽에서 무역 균형에 대해서 협력을 하고 한미 동맹을 재확인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자동차와 전자 부품은 직접적으로 부담이 있지만 반도체는 추가 관세 우려가 상존한다라고 증권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성과 방사는 관세에서 상대적으로 자유고 그리고 주도 주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에 여기에 다 답이 나와 있습니다. 조선과 LNG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잘 가고 있고요. 방산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한국이 미국에게 어떠한 당근을 줄 것이냐 그것을 계속해서 따라가 보고 주식의 수익률과도 함께 연결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시그널 만나보고 왔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도 결국에는 트럼프 관련 이슈가 업종 그리고 종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 밖에는 개별 이슈들 나타나고 있는데요. 어떤 헤드라인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한국과 미국의 조선업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라는 소식에 조선주의 강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간밤 전화통화에서 조선력의 협력을 논의했다는 소식입니다. HD 한국, 조선해양, 한화오션 등의 오름세 두드러지고 있고요. 한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조선과 LNG, 무역 균형 등 3대 분야에서 높은 협력 의지를 다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선주의 경우에는 미국과의 협력 강화가 기대된다는 점에 힘입어서 최근 하락장에서도 비교적 선방하고 있죠. 특히 어제는 HD 현대가 미국 최대 방산 조선사인 헌팅턴 잉글스와의 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의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언급이 나온 가운데 오늘 강관주 등 관련주의 강세도 돋보이고 있습니다. 강관주 안에서는 넥스틸과 휴스틸의 오름폭 두드러지고 있고요. 알래스카 사업 관련 대표 수혜주인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한국가스공사 등도 동반 강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통화에서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등을 언급한 사실 등이 전해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직후에 SNS에 한국의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공동 프로젝트 참여 등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도 알래스카 LNG의 파이프라인 건설에 한국이 파트너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하이브는 1분기에 기대 이하 실적을 나타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는 1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증권가에서는 아쉬운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에서는 하이브의 1분기 영업이익이 197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IBK 투자증권에서도 영업이익 215억 원으로 시장 기대치를 큰 폭으로 밑돌 것으로 봤습니다. 1분기에 부석순과 르세라핌의 웰범 판매 외에 공백에 따른 매출에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짚었고요. 유안타증권에서도 현재 분기별 이익 개선세는 다소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큰 폭의 실적 개선의 가시성은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퓨처캠이 전립선 압의 임상 최종 결과를 수령한 가운데 급등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급락으로 다시 전환을 했습니다. 변동성이 큰 모습 나타내고 있는데요. 퓨처캠의 전립선 암 치료제 임상 2상의 최종 결과 발표에 따라서 매수세가 몰리다가 현재는 또다시 급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어제 퓨처캠은 전립선 암 치료의 방사성 의약품 후보 물질인 FC705의 임상 2상 최종 결과 보고서를 수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안전성과 유효성을 평가한 결과 전립선 암의 치료 평가의 혈액 바이오마커로 사용되는 PSA가 50% 이상 감소된 환자가 최대 73%로 확인이 되면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이 회사 측은 임상 이상의 결과를 요청한 글로벌 제약사들과 앞으로 기술 이전 협의도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헤드라인 함께 짚어보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문가 전화 연결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김경국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려운 가운데 네 가지 소식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어떤 소식에 집중을 해보고 계실까요? 오늘은 일단 알래스카 개발 참여와 관련된 이야기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일단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일단 알래스카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 개발 사업이
한국과 일본, 대만에게 관세 협상에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발언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주가에 좀 이제 시장이 어려운 가운데도 좀 LNG 관련된 회사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의 입장은 사실 알래스카 에너지 투자가 일단 미국인들의 고용 증가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외국인 투자 유치, 그리고 LNG 수출 증가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입장에서도 일단 미국과의 연결고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뭐 LNG 수입 확대, 그리고 알래스카 투자 정도로 일단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고 있고, 아까 장 초반에만 하더라도 LNG 운반선과 관련돼 있는 조선 섹터의 반등이 좀 나왔었고, 일단 시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일단 오후 들어서 일단 시장과 함께 다시 재차 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크게 조정을 받았던 LNG 관관 업체 중에는 오늘 뭐 휴스틸이라든지 넥스트 같은 미국의 이제 공장을 보유한 업체들 주가 상승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당분간 LNG 관련된 섹터를 보는 거는 맞다,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좀 완화된다면 일단 시장의 반등과 함께 이런 LNG 관련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시장을 좀 아웃퍼폼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LNG 관련주에 대한 의견 또 추가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오후장에서 매수 관점으로 보고 계신 종목 있으실까요? 네, 여전히 일단 조선 섹터가 일단 미국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과 좀 일치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계속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주 중에는 올해 이제 주가 수익률이 가장 낮았던 현대미포가 좀 최근에 이제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시장이 바라보면 일단 현대미포는 대형 조선사와는 달리 이제 저마진의 선박의 매출 관역으로 25년 상반기까지는 이제 실적 계산이 미미하다는 점을 시장이 아주 좀 부정적인 이유로 작용을 했었고요. 특수선 테마 관련된 조선 섹터들이 올라갈 때 소외를 좀 받았었는데, 최근 이제 중국으로 가려고 했던 컨테이너선 12척의 발주가 이제 국내 조선사 두 곳에게 이루어졌다는 점이 일단 미국과 중국의 해상에서의 패권 전쟁의 이유들이 이제 점차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시장이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LNG 관련된 벙커링선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매우 높다는 것도 최근에 이제 동사하게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점이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10만 원대 저점 확인 후에 일단은 상승 추세로 전환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줬고요. 일단 목표가는 1월 고점 14만 원 선,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원 정도로 잡아도록 하겠습니다. 네, HD 현대미포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 어떤 선택을 내리고 있는지 최효은 앵커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현재 구간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코스피 안에서 8천억 원 넘게 매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도 물량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보시다시피 어떠한 기업들을 파나봤더니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팝니다. 두 번째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세 번째로는 HD현대중공업, 네 번째로는 한화오션, 다섯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 연이어서 금융주를 매수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기관 투자자들은 KB금융을 가장 많이 매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KB금융을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HD한국조선해양, 세 번째로는 네이버. 어제 특히나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네이버 쪽으로 오늘 시장에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번째로는 SK텔레콤, 다섯 번째로는 현대글로비스입니다. 특히나 KB금융과 SK텔레콤과 같은 배당주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부분이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외국인 수급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 외국인 투자자들 어떠한 기업을 가장 많이 팔아치우나 봤더니 가장 첫 번째로는 알테오젠입니다. 두 번째로는 파트론, 세 번째로는 동성화인텍, 네 번째로는 파마리서치, 다섯 번째로는 리가캠바이오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연이어 조정이 나왔던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강력하게 유입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올릭스, 세 번째로는 보로노이입니다. 특히나 보로노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최근에 주가가 고점을 찍고 다시 한번 크게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게 특징이겠고, 네 번째로는 삼천장제약, 다섯 번째로는 태성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현재 코스피 안에서 어떠한 기업을 사고 팔고 있을까요? 그나마 기관 투자자들이 구원 투자
투수가 되고 있습니다. 매수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한국전력, 두 번째로는 APR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한지주, 네 번째로는 KB금융,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메리츠금융지주인데 기관 투자자들 연이어서 금융주를 3위권, 4위권, 5위권으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가장 첫 번째로는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쪽으로는 연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로는 셀트리온, 네 번째로는 삼성 SDI, 다섯 번째로는 카카오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기관 수급은 어떨까요? 네, 기관 투자자들 코스닥 안에서 ABL바이오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젠백스, 세 번째로는 SM, 네 번째로는 실리콘투, 다섯 번째로는 팩트론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시면 알테오젠 가장 첫 번째입니다. 알테오젠 쪽으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삼천당제약입니다. 삼천당제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 세 번째로는 퓨처캠, 네 번째로는 휴메딕스, 다섯 번째로는 VT 자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외국인 기관 수급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이데일리온 이재선 파트너와 함께하는 만루홈런 시작하겠습니다. 어려운 시장 속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만루홈런 같은 종목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양시장이 낙폭을 더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우려감,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판세는 어떻게 읽어볼까요? 네, 말씀하셨듯이 지금 전면전으로 좀 치닫고 있다. 끝까지 가보자라는 형식의 대화가 오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글로벌 증시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반등 하나 없이 계속 속절없이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증시에 봄이 오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의심을 하고 공포감을 갖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역시 또 지나가는 구간인데 미국과 중국 어느 한쪽도 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강대 강으로 맞붙는 것이고요. 이게 기존의 중국 입장하고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트럼프 1기 때는 이 무역 전쟁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 단계로 가는 게 13개월 걸렸어요. 그때는 중국이 그냥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때는 본인들이 세계를 지배하겠다라는 명목하에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이런 강한 압박을 굴복할 수 없는 입장이라서 오랫동안 버텼었죠. 그래서 1년 이상을 계속 대립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중국이 과거에 이 교훈을 얻어서 혼자 하면은 고립이 되는구나라고 생각해서 먼저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주변국들을 포섭하기 시작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를 글로벌 독재 국가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미국을 나쁜 국가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지금 중국이 지금 반 미국 연합 같은 형식으로 유럽이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같이 교류를 많이 하면서 중동과 유럽과 함께 미국에 대항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양새는 잘 갖춰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일방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건 또 맞는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을 고립시키자라는 중국의 이런 의견, 이런 제안 같은 경우가 잘 먹혀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1기 때랑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가장 큰 거 트럼프 1기 때는 트럼프가 2기를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빠르게 해결을 하고 더 많은 것들을 해야 하는 이런 입장입니다. 관세 하나에 모든 걸 내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죠. 한국, 미국 등 무역 적자가 큰 동맹 이런 우선 협상 쪽으로 해서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겁니다. 기존에도 이 상호 관세를 글로벌 시장에 4월 1일 날 부과하기 전에 가장 먼저 했던 게 북미 부분 쉬운 동맹 국가부터 먼저 공략을 한다라는 것이었죠. 멕시코, 캐나다 같은 이런 국가부터 먼저 공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쉬운 쪽을 먼저 공략을 하고 중국을 마지막까지 남겨놓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1월 달에도 말씀드렸고 2월 달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선적으로 집중하는 국가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통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조선 그리고 미국산 LNG 대규모 구입하는 거, 알래스카 프로젝트의 파이프라인에 이제 대거 투자하는 거, 그리고 미국의 군사보고 뭐 대규모 군사보고라고 돼 있는데 뭐 주한미군에 대해서 이제 이 돈을 좀 많이 지불해라, 국방비 늘려라 이런 부분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좋은 말이 오갔다라고 하는데 누구한테 좋은 말이 오갔는지는 이제 추후에 좀 밝혀지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 부분이 빠르게 해결되면 빠르게 해결될수록 좋겠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퍼주기식으로 이제 외교를 하면 안 되겠죠. 중간을 잘 지켜야 되고, 우리가 과거에 트럼프 일기 때 새우 싸움에 고래 싸움에 새우등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래서 새우등이 터졌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그런 입장이 아니다. 중국도 우리를 원하고 있고 미국도 우리를 원하고 있다. 우리가 이 양 국가가 이제 원하는 그 핵심 기술력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또 자본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꽤나 맛있는 이제 먹음직스러운 먹잇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먹이를 그냥 퍼주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우리도 이득을 취할 건 취하면서 나누는 게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이드카 이후에 증시가 급반등이 나왔었다. 8월에는 그랬었다. 기존에도 그런 경우가 많았었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바로 급반등은 안 나온다라고 했습니다. 이번 주 만기일까지는 아직까지 하락 포지션을 대거 청산했어도 일부 남아있고 선물로 찍어 누르고 있고, 그리고 환율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급반등이 나올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게 나올 거면은 한국은 뭐 지금 우선적으로 이제 협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진전이 잘 됐으니까 유예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으면은 당장 이렇게 급반등 나오기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90일이 됐던 뭐 베트남 같은 경우도 빠르게 협상에 진행을 해서 뭐 45일이든 뭐 일단 이제 유예를 해놓고 나서 좀 생각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현상이 나오기를 이제 뭐 바라는 거고요. 트럼프가 원하는 게 이런 겁니다. 크게 세게 때려놓고 나서 작게, 그러니까 24%, 뭐 25%, 26% 이런 식으로 때려놓고 나서 15%로 낮추고 12%로 낮추면은 관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조삼모사 효과를 노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마치 인심을 쓰는 듯한, 아무리 그래도 미국이 얻어야 할 건 다 얻어가 놓고 나서 그렇게 인심 쓰는 듯한 이제 자비를 베푸는 듯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증시는 당연히 반응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이게 미국의 이제 이득이 되는 상황을 우리가 퍼주긴 했지만 조삼모사 같은 현상으로 주가는 올라온다라는 거, 이 정도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코스피 차트로 넘어가서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너무 뭐 오랜만에 2,400포인트가 이탈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당황하실 수 있는데 괜찮다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흔드는 구간이고 이번 주까지 훅폭폭 나온다고 했고 얼마를 흔들던 상관이 없다. 이 구간은 회복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장기화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자체에서 이제 용납할 수가 없는 일이고요. 회복이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협상을 위해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협상을 안 하면은 미국 또한 리스크가 커진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400만 회복되면 또 단기 급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밀린다라고 하면 바닥권에서 또 이제 급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하니까 이 구간은 아무리 단기적으로 흔들어도 여러분들이 크게 신경 안 써도 되는, 회복이 되는 구간, 리바운딩이 강하게 나오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630포인트 이 구간을 이제 서서히 이제 밀어내리면서 이제 다가가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이 구간을 이탈해서 만약에 뭐 투매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V자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이 구간에서는 사실 투매 때문에 나온 건 아니라고 했어요. 이 구간은 이제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이제 대외 변수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 만약에 이 구간에서 뭐 신용 물량을 한번 털고 간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뭐 증시가 올라가는 데는 나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용 물량을 많이 갖고 있지만 않으면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시고 지금 구간은 회복이 되는 구간이다라는 거. 어차피 680만 회복되면 또 빠르게 올라오고 이번에는 780 넘어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그런 구간이겠지만 어차피 이번 봄 안에 지나갈 거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뭐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까지 해서 1000포인트도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당장 일희일비하지 마시고요. 뭐 지금 만약에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HTS, MTS를 닫고 최소한 2주에서 한 달 뒤 정도에 보시면 여러분들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한번 복구되고 있는 이제 계좌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요. 지금 상호관세가 발효되는 순간부터는 서로가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데, 협상 속도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고통스러운 구간이다.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잠깐만 눈만 감았다 뜨면은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뭐 기존 구간으로 넘어와서 좋아지는 것만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주식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인기 있는 뭐 최고 인기팀의 미래다라고 제가 오늘 제목을 지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개인 투자가 선호하는 종목이 어딘지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종목들의 미래에 대해서 오늘 같이 제가 한번 전망을 해볼 테니까요. 여러분도 함께하면서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앞으로 전망 좋은 기업들 위주로 짚어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들이 나오게 될지 지금부터 귀 쫑긋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타 종목으로는 역시나 국민 대장주 삼성전자를 꼽아주셨습니다. 어제 잠정 실적 내놨습니다. 뭐 1분기에 대한 눈높이, 기대치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서프라이즈 수준이었다는 평가였는데 주가는 좀 주지부진하네요.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잠정 실적 워닝 서프라이즈로 발표됐는데 뭐 갤럭시 판매량이 생각보다 좋았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거시 쪽도 제가 하반기부터는 회복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조금 더 빨리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뭐 급진적으로 회복되는 건 아니지만 기존처럼 이제 계속 이제 상반기에는 좀 어둡다가 하반기 회복되는 게 아니라 상반기부터도 1분기부터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600만 뭐 삼성전자 주주분들 이렇게까지도 얘기하고 이제 뭐 예비 주주까지 뭐 700만이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에서 뭐 대표적인 종목이고 최근에 너무나도 좀 어려운 구간을 뭐 거쳐가다 보니까 좀 힘들어하는 이런 구간이 있는데 제가 이제 한 달 조금 안 된 것 같아요. 소캠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 이제 슬슬 삼성전자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면서 우수수하고 올라오는 이런 모습 보셨을 텐데 다시 뭐 밀려 내려오는 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수급이 들어온 다음에 외국인 수급이 크게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뭐 실망감을 갖거나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힘을 보여주고 매직 구간을 좀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을 길게 가져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방금 말씀드린 이런 쇼캠도 그렇고 지금 삼성전자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HBM 같은 경우인데 HBM 부분도 이제 퀄 테스트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한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공급하지 않겠느냐라는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퀄 통과한지만 확인하면 되고요. 이 퀄만 통과하게 된다라고 하면 제3공급사로서 다시 한번 HBM 쪽도 이제 회복을 하고 차세대 HBM 쪽에서는 다시 2공급사 쪽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마저 가져볼 수 있으니까 이번 퀄 통과를 한번 노려보고요. 그리고 기존부터 사실 재작년부터 준비했던 게 CXL 같은 부분도 있었죠.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유리기판도 삼성전기와 함께 삼성전자가 같이 뭐 진행한다라고 하니까 이런 부분 그동안은 나고자라는 이런 HBM 쪽에 이제 신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시 한번 재도약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맞이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단타 치시는 분들 없죠. 1, 2년 동안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매수 적기가 아닌가 싶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도 볼 수 있겠다라고 조언을 해주시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2루 타석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대장주를 꼽아주셨습니다. 에코프로비엠 등 2차 전지주들은 요즘 시장이 많이 어려운 것에 비하면 그래도 선방해주고 있거든요. 이 시점에서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2차 전지 관련주, 뭐 삼성전자 다음으로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코스닥에서 가장 많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동안 너무나도 약세 구간을 이제 펼치면서 전기차 캐전 구간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약세 구간에서 남들은 좋았던 주가에서 다시 이제 되돌림 현상이 나오는 거고 이런 2차 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 오른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상대적으로 덜 밀리는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2루타 종목으로 이제 뽑은 이유는 원래 이거보다 코스피에 더 많이 매수한 종목들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로 이전할 예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코스닥에서 가장 많은 매수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관심 가져야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좀
덜 밀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물론 조금 더 밀릴 수 있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반등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제가 2루타 종목은 항상 트레이딩 가능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트레이딩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대형주에 해당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치고 빠지기를 하면서 봐야 되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보시고요. 아직까지 뭐 양극재 1위 기업이고 이 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하면은 이제 중국산 전구체나 이런 부분을 좀 가져다 쓰는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느냐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시장보다는 사실 유럽 시장 쪽은 전혀 이상이 없다라는 정도까지 알고 계시고 미국 시장에 이제 중국산 전구체나 중국산 이런 원자재 쪽을 어떻게 이제 잘 케어해가지고 나아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까지 보시면서 중간중간에 노이즈가 한 번씩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고 올라올 때 반짝 상승할 때 여러분들이 청산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 매수 매도 타이밍 트레이딩 하기에는 적합한 종목이 아닌가 싶으니까요.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보유하신 종목이고 2차 전지주 관심 갖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이 종목도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만 딱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동안 많이 쉬어왔던 2차 전지 이제 주들의 주가가 이제는 반등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구간도 들어가지 않았나 싶은데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에코프로비엠을 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3루타 종목, 조금 더 장타를 노릴 수 있는 종목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이버를 선택해 주셨네요. 네이버의 경우에는 그래도 관세 영향에서 좀 자유롭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가게 되는데 주가 흐름을 보면은 그렇게 또 탐탁지는 않아 보이기도 해요. 3루타로 꼽아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맞습니다. 관세 영향력에서 좀 자유로운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가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조금 있으면 한 10조를 더 집어던질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 가운데 종목을 하나하나 던지는 게 아니라 바스켓으로 묶어서 지수를 매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같이 이제 매도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네이버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었고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매수량을 보면은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약간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낫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3타 종목으로 해서 관심을 갖는다. 카카오보다는 네이버가 아닌가 싶어요. 카카오는 엔터 사업도 분할해서 매각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럴 거면 SM을 뭐하러 인수했냐라는 얘기도 있고 이런 말이 좀 많은 기업이죠. 그러다 보니까 말 많은 기업들보다는 지금 오히려 인텔하고 이제 카이스트하고 또 이제 연계해가지고 이제 AI 공동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하는 이런 네이버 같은 경우가 굉장히 또 이제 다시 한번 AI 시대에 각광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크로바 X부터 시작해가지고 클라우드 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AI 시대에 가장 걸맞는 한국 기업이고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카카오보다는 네이버 쪽으로 여러분 집중하시면은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AI에 대한 모멘텀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져가 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종목들 정리해 봤고요. 이제 그동안의 만놈론 종목들 좀 수익률 체크해 볼 텐데 이렇게 어려운 시장,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 물량을 던지고 있는 시장 속에서도 오늘 또 새롭게 만놈론 종목이 탄생했습니다.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맞습니다. 어제 예고해드렸던 종목이 이제 말로 없는 종목으로 탄생을 했는데요. 이게 말로 없는을 찍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순위권 안에 그것도 1페이지 안에 바로 입성을 해버렸습니다. 5위로 입성한 이제 크라우드웍스가 좀 특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데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세 보이는 구간에서 좀 비중 조절하면서 이제 비중을 줄이거나 아니면 한번 매도해도 괜찮을 거다 말씀드렸는데 윗골이 잘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80% 이 구간 너무나도 멋지게 단기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른 종목들이 그렇게 좋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 한 종목으로 좀 위안을 삼으면서 계좌를 일부 방어해주는 역할을 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종목들은 어차피 다 지금 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이제 올라오는 반등 구간 노리면 되는데 그거는 의심할 필요 없다. 기존 고점 어차피 넘어가서 이 중에서 저는 300% 종목이 나올 거다. 봄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진행이 되는지 6월까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12 종목 LIG 넥스원이 아마 오늘 정도면은 이 순위에서 사라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은 50% 아래 종목을 볼 수 없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단 한 종목만이 남아 있습니다. 휴젤이죠. 그리고 휴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입성을 한 종목이죠. 휴젤 같은 경우가 조금 쉬었다가 다시 올라온다라면 이 종목도 50포인트 이상으로 올라오는 건 어렵지 않을 거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요 9위 쪽에 있는 테크윙이나 이런 뭐 디어유 같은 이런 50포인트 뭐 전후에 있는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더 위험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50포인트에서 60포인트 사이 종목들이 많이 나오면서 위쪽 상단을 계속 치열하게 이제 순위를 바꿔가면서 이제 진행하는 게 아마 4월에서 5월까지가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이런 부분 체크하시고 이제 크라우드웍스 간단하게만 보고 갈게요. 여러분 어제 설명드렸으니까 오늘 대응은 이미 다 하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뭐 이미 말로 홈런을 달성을 했고 위로 올라오면서 15,000원 구간에 근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약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매수세가 약해졌었죠. 그러면서 이제 15,000원 구간 가는 것도 있지만 사실 뭐 상한가 부근 가면서 약해진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좀 여러분들 정리하는 게 좋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그대로니까 이 종목을 한번 정리한 다음에 나중에 다시 보거나 아니면 지금 밀려있는 종목으로 교체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소용돌이 안에서 이렇게 헤엄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익률을 차근차근 쌓아 나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종목 선별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시점입니다. 그럼 오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사랑해주고 계신 종목 안에서 어떤 종목을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골라보셨을까요? 네, 제가 사실은 이제 게임주 중에서 카카오 게임주가 또 매수 상위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코스닥 상위 종목으로 선택할까 하다가 아무리 봐도 이 종목보다는 자회사인 넵튠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넵튠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신작 앵커팬이 그리고 마법학교 고양이 마법학교죠. 그래서 뭐 저기 보이시는 저 건물주 고양이 키우기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기존부터 많이 이제 출시했던 뭐 종목이고 메타버스 시장 진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 이 어려운 시장에 실적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자,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가격 전략 세워드리면요. 6,250원 이하에 있는 지금 위치 너무나도 좋은 위치가 편안하게 매수해서 어제 말씀드렸던 되돌아온 구간이죠. 그래서 이 구간까지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 되고 위로 올라간다라면 1차 목표치는 여기 선 있는 8,000원, 2차는 10,000원까지 보시면 됩니다. 아래로 내려가면 5,500원 이탈할 경우에 리스크 관리 한 번만 하면 되는 종목이니까 좀 작지만 반등해서 좀 탄력적으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시고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카카오 게임즈의 계열사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라이트 종목으로 넵튠을 선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어지러운 이 관세 이슈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무풍지대로 꼽힐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함께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게요.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에서 주한 미군에 대한 대규모 군사적 보호 비용 지불을 거론하면서 방위비 분담 문제가 다시 한미 간 현안으로 부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마무리되자마자 제기된 만큼 지난해 말 타결된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의 재협상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도 한국을 머니머신이라 칭하며 방위비 100억 달러를 요구한 바 있고 최근에는 미국 국방부가 동맹국 대상 방위비 증액 지침을 공유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미측의 협상 요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준비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는 지난해 10월 2026년부터 적용될 SMA를 타결했으며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분담금을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협정을 요구할 태세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한국이 자신의 임기 중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네, 오늘도 참 쉽지 않은 시장입니다. 이제 코스피가 2,300선 마저 깨졌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지금 포트폴리오 정리하시기도 참 힘든 상황일 것 같은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멘텀 있는 기업들 계속해서 열심히 발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금융그룹 서울금융센터 김동준 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오늘은 어떠한 스몰캡 기업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YG1입니다. 미국 제조업 부활의 쇠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쟁력이 한층 강화된 절삭공구 글로벌 업체입니다. 미국 내 제조업의 투자 확대 수혜와 함께 안정된 실적 그리고 IR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극도로 저평가를 탈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제조업 투자 확대 수혜주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이렇게만 들었을 때는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YG1 오늘은 시장이 그렇지만은 주가는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기업이 현재 연기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전체적인 개요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81년에 상장됐고 81년에 설립됐고 97년에 상장이 됐습니다. 이전에 양지원 공구라는 회사 이름이 99년에 사명을 변경한 회사입니다. 절삭 공구라고 하죠. 초경 공구. 이제 반대편에 있는 얘기로는 다이아몬드 공구가 되겠는데 절삭 공구 분야 중에서 글로벌 업체입니다. 자, 글로벌 업체들을 하면은 세계 1위 업체는 스웨덴의 샌드빅이라는 회사입니다. 무려 시가총액이 33조 원 정도 되겠고 주가 대 수익 비율이 거의 20배에 가까운 업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이스카라는 회사인데 이 이스카라는 회사의 모기업은 IMC 그룹입니다. 이 IMC 그룹은 우리 워런 버핏이죠. 버크셔 해서웨이가 100% 소유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업체고 또 우리나라에도 대구텍이라는 회사를 또 워런 버핏 회사가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100% 소유. 대구텍이라는 회사는 대한중소이기 때문에 오래전에 투자하신 분들은 상장회사였기 때문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회사들은 미국의 캐나메탈, 그리고 일본의 4개사 정도. 그래서 이들 글로벌 업체들이 M&A 과정에서 파이를 확 키운 상태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는 회사가 YG1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경쟁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이제 글로벌 생산 기지를 갖추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운 공장, 충주 공장, 광주 공장 모여서 국내에 3개 공장이 있고요. 중국 공장이 있고 인도 공장이 있고 미국의 공장이 있습니다. 다수의 거래처입니다. 상위 5대사 매출 비중이 12% 정도니까 큰 매출처가 없이 다양한 분야에 통해서 거래를 하고 있고 수출 비중이 85%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YG1 하면은 넘버원인 분야는 이게 이제 일체형이냐 분리형이냐 나누는데 일체형, 흔히 말하는 솔리드 타입에서는 글로벌 5위지만은 엔드밀이라는 분, 밀은 이제 깎는 얘기인데 엔드밀이라는 부분에서는 세계 1위 업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건 4가지로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원재료인 텅스텐 환봉을 자체 생산합니다. 두 번째, 제품의 코팅 공정이 중요한데 이 코팅 공정을 내재화를 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조심스럽게 분리형에도 진출을 해서 절삭 인서트라는 제품 매출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23년에 약 8% 정도에서 금년에는 10% 정도까지 레버립이 될 거다는 측면입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분은 24년까지 11년 동안 5,9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이게 연간으로 따지면 연평균 533억 정도인데 이 대규모 투자가 공장 이전도 있었지만은 자동화에 집중이 됐습니다. 이 자동화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인력이 줄었습니다. 생산 인력이 줄어서 인건비가 절감됐습니다. 22년 대비 인력이 200명가량이 준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는 불량률을 낮춤으로써 생산 수율이 향상되고 이게 바로 원가율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게 경쟁력을, 그러니까 글로벌 업체들은 M&A를 통해서 경쟁력 대응화를 했지만은 자체적으로 꾸준히 투자, 내재화를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된 게 지금 YG1의 이상이라는 겁니다.
기술력을 강화하면서 이 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만큼 좋은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YG원은 이와 같은 행보를 계속해서 해왔던 기업이고요. 또 앞서서 부장님께서 미국 제조업 투자의 수혜주다 이렇게 또 강조를 해주시기도 했는데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좀 해석해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제 9일부로 고율의 상여 관세가 발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제조업체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미국 내 투자 확대로 연결될 거고 리쇼링 같은 결국은 미국 내에 있는 제조업들이 부활할 정도인데 이게 이제 수혜가 된다. 이거는 두 가지로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YG원의 최대 매출 국가, 단일 국가로는 미국이 가장 많습니다. 지역별 수출에서 차지하는 지역별 비중을 따져보니까 미국이 31%입니다. 그리고 프랑스가 11%, 중국이 10%, 인도가 7%, 기타가 41%고 물론 기타 41%는 상당 부분 EU 국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단일 거래처 중에서 가장 매출 비중이 높은 31%를 차지하고 있다. 이 측면이고 두 번째로는 말씀드렸듯이 워런 버핏의 IMC 그룹의 핵심 회사가 이스라엘의 이스카라는 회사인데 이 2대 주주이자 이스카의 공급망에 편입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너지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게 미국 시장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인이 YG원을 특별하게 미국의 제조업 부활의 수혜주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 제조업 이제 부활하는 것에 대해서 수혜주다라는 부분 함께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실적도 궁금합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예, 2022년에 5,500억 매출, 그러니까 전년 대비 20%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726억, 최대치를 기록을 하면서 23년과 24년, 이제 3년은 보통 이제 재고 조정기였다 이렇게 하는데 1% 매출 성장을 했고 24년에는 매출 성장률이 4% 정도 되면서 전년 대비 이익이 소폭 느는 회복기를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환경이 불확실성이 크지만은 또 제조업하고 동행하는 관계로 이 고율의 상호 관세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정기는 예상되지만은 25년부터 실적 호전이 예상된다 이렇게 전망할 수 있습니다. 25년에는 매출이 4.5% 정도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600억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이고 25년에는 좀 더 이제 미국향 매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7.8% 매출 성장, 그래서 6,5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은 700억 정도에 근접할 것으로 보이면서 조심스럽지만은 제조업과 동행이기 때문에 실적은 24년 회복기를 지나서 25년부터 회복 전망이 예상됩니다. 일단 실적 회복이 전망된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주가겠죠. 앞으로의 주가 전망은 YG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엔디물 분야의 글로벌 1등이지만은 또 대규모 투자를 해서 감가상각비가 흔히 말하면 현금이 안 나가는 비용이죠. 네. 400억 이상이 됩니다. 이제 이걸 이제 에비타라고 하죠. 영업 현금 흐름 측면에서 본다면 1,000억 정도가 매년 인플로우가 생기는 그 현금 흐름이 대단히 우량한 회사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주가 대 순자산 비용, 주당 순자산 비율을 따져보니까 우리 이제 PBR 지표라고 하죠. 0.44배. 그래서 보통 1배 미만이 이제 청산가치 네. 미만이라고 하는데 0.5배보다 낮은 0.44배다 이런 측면이고 장기간 투자를 해서 투자 회수기를 진입하고 이게 원가율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실적 호전과 더불어서 회사가 올해부터는 주주 소통, IR을 강화하는 등 소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 기관들은 미리 좀 매수를 해가면서 그러네요. 좀 접근을 하고 있다는 측면입니다. 참고적으로 이 회사가 워런 버핏의 IMC 그룹이 15% 지분을 갖고 있는 2대 주주인데 네. 투자를 했던 배경을 보니까 12년에는 주당 13,000원에 투자를 했고 24년 1월 달에는 주당 6,500원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으로 15%에 지불한 평균 매수 단가가 9,400원 정도니까 오늘 이제 52주 최저가를 갱신을 했기 때문에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 미국의 제조업 부활 수혜, 기관 매수가 되고 있고 저평가 요인과 플러스 장기 투자가의 대명사인 워런 버핏이 9,400원에 투자한 주식을 싼 가격에 한번 사보는 게 어떤가 이런 측면에서 YG원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이미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판단입니다. 네, YG1 만나보고 왔습니다. 보니까 기관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주가 탄력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장중한 때는 4,920원대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 52주 신저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여러분들 계속해서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준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세 갈등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강대강 치킨 게임으로 치닫는 양상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8일까지 중국이 34%의 보복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에 추가적인 5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SNS에 올린 바 있었습니다. 이로 하루 정도 지난 우리 시간으로 9일 오전에 결국에는 이 50%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기존에 중국에 대한 20%대 관세 플러스 34%의 상호 관세, 여기에 더해서 50% 추가 관세까지 매기면서 총 관세 부과율이 104%에 육박하게 된 겁니다. 이를 두고 중국에서도 강하게 맞섰습니다. 중국의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의 관세 추가 인상 위협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중국도 반드시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은 어떤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을까요? 중국의 관영 신화통신사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진에 올라온 이 게시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관세에 대한 반격 조치로 미국에 최소 6가지 묘수를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일단 1번으로 미국산 대두와 수수 등 주요 농산물 대상의 관세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가금류와 육류의 중국 수입 전면 금지도 언급을 했고요. 특히나 펜타닐 관련 미중 협력 중단도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는 서비스 무역 분야의 규제, 미국의 영화의 중국 수입 금지 조치, 또한 중국 내 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독점 조사 착수까지 나설 수 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른 국가들은 트럼프의 눈치를 보면서 협상에 나서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특히 일본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와 전화회담을 진행했고요. 미국의 베센트 재무장관이 일본과 협상을 개시했다라는 소식을 공식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증시가 탄력을 좀 받기도 했지만 이내 미중 무역 갈등 속에 다시금 하락하는 변동성 큰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서도 모든 공산품에 상호 무관세를 제한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우리나라도 나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고요. 정 본부장은 철강과 자동차 관련해서 개별 관세 등의 협의에 나설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가 약 28분간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한 권한대행과 훌륭한 전화 통화를 했다라면서 시장에 또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우리는 한국의 무역 흑자, 관세, 조선업과 미국의 LNG 구매에 대한 알래스카 합작 투자, 그리고 우리가 제공하는 대규모 군사 보호에 대한 지불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고 올렸습니다. 결국에는 이전에도 강조를 좀 했었던 조선 업종, 그리고 미국의 LNG 쪽, 그리고 방산 쪽으로의 업종 수급을 쏠림 현상을 야기하는 발언을 또 내놓은 건데요. 한편 백악관의 국제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케빈 헤셋은 트럼프가 무역 협상에서 한국과 일본 같은 동맹을 우선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또 조그만 희망을 주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어떤 협상이 나오게 될지, 트럼프 대만 또 어떤 시장에 영향력을 줄지 주시해 봐야겠습니다.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모셨습니다. 지시인포의 박근호 이사 모시고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오늘 시장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안 좋아요. 이게 이제 안 좋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정말 코스피가 2,300선이 깨질까 하는 의문들은 다들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코스피가 지난해 워낙 안 좋았고 사실 올린 것도 얼마 없기 때문에 미국 증시야 뭐 지난해 사상 최고치를 계속해서 경신한 바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이 이 정도로 빠질 줄은 몰랐다.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고 보니까는 대만 쪽이 좀 크게 빠져요. 5.7% 넘게 급락세, 니케이도 4%. 니케이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 또 급락하는 거 보니 시장의 말 그대로 변동성이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어제 이제 파이널샷에서 서영훈 차장님 연결했을 때 지금 이 시장에선 지수보다는 환율 시장, 외환 시장 봐야 된다, 원달러 환율 봐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신 바 있는데 오늘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한번 금융위기 때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1,487원대까지 올라갔는데 시장 어떻게 보면 될까요? 지금 바로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한 그대로입니다. 관세 공포도 있고 환율 공포도 있고 시장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참 뻔한 질문이고 이렇게 질문 드리는 게 맞나 싶어요. 뭐 전략은 뭐 전략이라고 해봤자 현금을 보유하고 뭐 이런 거일 텐데 그렇게 가야 하는 이유를 저희가 하나하나 좀 짚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하나. 네. 일단 현 상황을 이제 체크를 해보는 게 가장 좀 급선무일 그죠, 것 같은데 일단 내일 일단 빅 이벤트가 좀 하나가 있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목요일 8시 30분에 미국 이제 CPI 발표, 그 다음 날 이제 PPI 발표가 있는데 관세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늘 1시에 이제 발효가 됐죠. 근데 지금 나오는 CPI, PPI는 사실 관세의 영향은 안 받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동안의 뉴스를 보면 미국에서 이제 소매점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소비자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것들이 그 가격이 벌써 오르고 있다라는 선수요가 아마 있었겠죠. 기사들 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좀 이게 좀 임팩트가 있을지 좀 체크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내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CPI 발표. 그다음 실질적으로 중요한 건 이제 5월 달에 CPI가 가장 중요할 것 같긴 하고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기 전에 이제 선거 운동할 때 이런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주식 시장에 좀 약간 그 순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식 시장에서 힘을 좀 빼고 그거를 미국 국채 쪽으로 좀 약간 시장에 자금들을 좀 유입을 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게 사실 증권사에서도 보는 게 지금 시장을 굳이 빼는 이유다. 의도적으로 빼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보잖아요. 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당선 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인터뷰에서. 근데 지금 미국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뭐냐면 이제 그 바이든 정부 때 이제 재무장관, 이제 제네 옐런 그 여자분이죠. 장관이 국채를, 그것도 단기 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을 해놔서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6개월 내에 갚아야 될 돈이 7조 달러거든요. 근데 7조 달러는 말이 7조 달러지 우리나라 돈은 1경이 넘는 돈인데 그럼 이 돈을 어디에서 마련을 할 것이냐. 그러면은 관세로 마련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좀 불가능한 상황이고 트럼프의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이 만약에 진짜 트럼프의 생각이라면 시나리오가 이렇게 가는 거죠. 주식 시장을 좀 흔들어 놓고 흔들다기보다는 좀 내려가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용인을 시켜놓고 그 돈이 국채 시장으로 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국채의 금리가 좀 떨어지겠죠. 국채 쪽에 매수가 유입이 되면은 국채 가격 오르고 이제 국채 금리는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이 돼서 미국 정부 쪽의 어떤 그 부담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미국 국채가 금리가 안정이 되면 주식시장은 자연스럽게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어차피 미국 국채가 안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오르기 때문에 나중에 그냥 놔둬도 오를 것이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근데 보니까 오늘 중국이 미국채를 매도해서 네. 이게 진짜 문제가 네, 되는 그렇죠. 것 같아요. 104% 네. 관세 부과. 우리는 미국 국채 매도. 네, 과거에는 뭐 어. 일본, 중국, 유럽에서 미국이 국채를 아무리 발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다 받아줬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일단은 지금 이제 중국이나 미국 쪽에서 이제 보복 관세 쪽을 선명을 한 기업들을 보면 어느 쪽에 관세를 부과를 하냐면 미국의 이제 농산물, 축산물 쪽 위주로 이제 관세를 많이 보복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천명을 했거든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보통 트럼프 대통령 그 선거할 때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썬벨트다, 트럼프 벨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에서 트럼프가 굉장히 좀 강세를 나타내는 주들을 연결시켜 놓은 걸 이제 벨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트럼프 벨트 쪽의 주요 산업이 농업이랑 축산업이 주요 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외국에서 보복 관세 쪽으로 농업, 축산물 쪽으로 보복 관세를 많이 매기면서 그쪽에 의원들, 그러니까 뭐 상원 의원들이나 하원 의원들을 자극을 시켜서 트럼프를 좀 움직이게 하기 위한 어떤 그 전략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이제 최근에 발표된 뉴스로 70개국이 미국 이제 정부에 관세 협상을 요구를 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협상이라는 것은 뭔가를 이제 주고받는 건데 미국 쪽에서는 일단 관세를 때려놓고 그 나라에서 뭔가를 제시를 해야지만 관세를 좀 약간 깎아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죠.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제가 봤을 때 가능성 높은 것은 미국 채권을 어느 정도를 사는 것을 좀 약간 요구를 한 다음에 지금 100년짜리도 얘기 나오더라고요. 그걸 한 와, 다음, 그걸 네. 한 다음에 이제 미국이 원하는 만큼 이제 미국 국채를 사주면 관세를 좀 유예시켜주는. 반대로 얘기를 해서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에 지금 뭐 40몇 퍼센트, 54%인가요? 관세를 때려 맞았는데도 미국 쪽에 우리는 0%를 적용을 시키겠다라고 했는데도 전혀 지금 어떤 그 관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면 미국이 원하는 것은 좀 약간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료화면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미국 국채 의 금리와 그다음에 미국이 이제 대표 지수인 S&P의 흐름인데요. 근데 중요한 거 지금 미국채도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미국 국채가 급등하는 것을 이제 막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실질적으로. 최근에 이제 잠깐 올라왔습니다. 근데 미국 S&P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과거의 평균적으로 흐름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23년도서부터 이제 M7이 너무 올라와서 미국의 이제 S&P가 많이 올라오긴 했습니다만은 미국 국채의 금리와 미국 주식시장과 관계는 거의 역의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안정이 되면 알아서 시장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가 노리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S&P를 빼고 코스피를 집어넣으면 더 극명하게 그 차이가 나오는데 일단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시나리오대로 간다라고 하면 트럼프 입장에서 미 국채 시장만 안정시켜 놓으면은 금리를 안정시켜 놓으면 그냥 주식 시장은 알아서 올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 약간 요런 얼마 전에 이제 골프를 쳤던 것도 자기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라는 것을 좀 약간 의연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 그러면은 지금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에서 전략에 대해서 궁금한 점을 질문을 하면 저는 사실 그렇거든요. 모두 똑같은 조건이면 사실 전략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지금 현금이 많으신 분도 계시고 현금이 전혀 없으신 분도 계신데 실질적으로 트럼프 일기 때 중국과 같이 그 트럼프 일기 때는 중국만 갖고 이제 무역 전쟁으로 우리나라 지수가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왔는데 그때 흐름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16년도, 2017년도, 2016년도, 2017년도 초에 이제 트럼프 일기 때가 이제 출범을 했죠. 그 다음에 1년 정도 좀 약간 러프하게 오르고 가장 힘들었을 때가 이제 중국과 그 관세 전쟁을 무역 전쟁을 하면서 거의 1년 반 동안 떨어지고 러프하게 시장 반등 주려고 할 때 코로나 맞고 전체 주식시장이 거의 마이너스 50% 종목별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막 어마어마한 역사를 지나온 게 느껴집니다. 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다른 건 뭐냐면 그때는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고 지금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무역 전쟁이기 때문에 그 어떤 파급 효과는 사실 그 누구도 어떤 식으로 파급 효과가 나올 거를 가늠하기 좀 약간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정도 선에서 이제 막아야 되는데 트럼프는 사실 대통령 특성상 하지 말라 그러면 좀 더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이제 그동안의 어떤 트럼프의 정책들을 봤을 때 밀어붙이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계속적으로 밀어붙이는데 이 관세와 관련된 건 실질적으로 그 미국도 의회에서 그 정하는데 과거에 대통령한테 어느 정도 권한을 좀 이행을 시켜줬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가 마음대로 관세 부과를 하는 건데 일단 내일 그 오후 8시 반에 미국 CPI 소비자 물가지수 나오는 거를 보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이 열리는 거에 반응을 보고 우리나라 시장이 이제 어떤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뭐 시장의 어떤 CPI 지표를 좋게 보고 있는 쪽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충격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내 주식 시장과 관련돼서 어떤 제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현금 갖고 계신 거는 지금 섣불리 어떤 저점이 나왔다라는 어떤 판단을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돌다리도 두들리자라는 네. 어떤 그런 성격으로 반등 시에 조금씩 좀 저는 뭐 차익 실현이 아니라 손실을 줄이는 차원에서 조금씩 좀 약간 그 매도를 해 놓는 게 가장 현실적인 좀 안타깝지만 전략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 시장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 뭐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미국 시장은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모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고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또 확전될지 아니면 잘 마무리가 될지 어떻게 보면 암흑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냥 이제 시장 안에서 내 포트폴리오만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매도하는 거 의미가 없고 지금 시장에서 만약 지수가 좀 반등을 한다면 그때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갖고 강력한 반등을 원한다라기보다는 그때 조금씩 손실을 좀 실현해 나가면서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게 맞겠다라는 전략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헤드라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신민영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 무버입니다. 꽃피는 계절 봄이 왔지만 국내 증시의 표정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미중 무역 분쟁 때문이죠. 그래도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대감이 살포시 고개를 들면서 앞으로의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여행 섹터인데요. SK증권에서는 다시 뛰는 대한민국 여행 소비 확대를 기대하며 라는 리포트를 제시했습니다. 관련 내용 소개해 드릴 텐데요.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지난 비상계엄 사태를 저점으로 회복하고 있다라는 점에 업계에서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27.9%, 2월에 12.5%의 외국인 관광객의 상승세가 전년 동기 대비 나타났습니다. 누적으로는 242만 명을 기록하면서 이대로만 간다면 역대 최대 외국인 관광객을 다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인천국제공항도 어느 때보다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에 제2여객터미널에 대한 공사를 완료한 바 있는데요. 이 확장 구간도 정식 운영을 시작하면서 탄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3분기에는 방한하는 중국 단체 관광객에 대해서 한시적인 무비자도 시행할 것으로 기대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 무사증 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 시리즈 인기를 끌었던 폭삭 소가수다의 영향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대만 관광객은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각각 2.3%와 9%대 급등세를 기록했는데요. 중국의 외국인 관광객 수는 이렇게 가파른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SK증권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어떤 종목을 꼽았을까요? 다음 장에서 만나보시죠. 하나투어를 중국 패키지 여행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탑픽 종목으로 바라봤습니다. 3월의 지역별 패키지 송출객 비중으로는 현재 동남아가 1위, 일본이 2위이고 중국이 3위 수준인데 이대로 간다면 이제 중국이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1분기 누적 해외 총 송출객이 102만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세를 기록했고요. 패키지 여행 비중의 송출 인원이 1월에 7.9%
9%에서 3월에 16%로 크게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우상향 기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또한 중국의 단체 관광객 무비자 제도 시행이 되게 되고 또 신규 항공 노선이 늘어나게 되면서 패키지 여행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우리나라의 전체 출국자 중에서도 하나투어의 송출객에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대비 약 1%포인트씩 내외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했습니다. 올해는 특히나 역대급 징검다리 효율을 기반으로 성수기의 이익 모멘텀이 계속해서 자라날 것이라면서 지난 1분기의 조정을 매수 기회로 봐도 좋겠다라는 의견을 SK증권에서 제시를 했는데요. 하지만 리스크 요인도 남아 있습니다. 고환율이 부담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100%가 넘는 관세 폭탄을 부과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죠. 환율 리스크가 좀 안정된 이후에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모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시장에서 오늘 움직이는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락장이지만은 오늘 시세를 지켜내고 있는 종목 위주로 만나볼 텐데요. 가장 첫 번째로는 실리콘2입니다.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기업 어떻게 보실까요? 네. 과거에 이제 반도체 유통하던 기업이라 이름이 이제 실리콘2인데 네. 이제 화장품 쪽으로 이제 업종 변경이 주요를 했죠. 지금 시가총액 1조 6천억 정도 되고 있는데 작년의 실적을 계속 유지만 한다라고 하면 사실 시가총액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증권사들의 실리콘2에 대한 전망을 일단 작년보다도 조금 더 실적이 좀 증가할 것으로 좀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리콘2의 어떤 사업 부분은 이제 CA 그다음에 풀필먼트 두 개인데 CA는 이제 그 로컬 화장품 판매사들한테 이제 우리나라 화장품들을 공급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풀필먼트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 대행을 해주는 이제 풀필먼트인데 한 8대 2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악재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악재라는 것은 이제 우리 그 명품 판매 사이트에서 반란 쪽에 어떤 150억 원을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75억 원 이미 들어갔고 CB로 그다음에 어떤 조건부로 75억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75억 쪽에서 어떤 반란 쪽이 지금 현재 파산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리스크에 노출이 되면서 나머지 75억을 지킨 게 오히려 좀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에서는 그 75억에 대해서는 큰 리스크로 생각을 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뭐 위주의 기업이긴 합니다만은 유럽 쪽, 중동 쪽에서 어떤 작년에 실적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 유럽에서 한 1,000억, 그다음에 중동에서 5천억 정도, 일단은 500억 정도 매출을 돌파를 했다. 올해 이제 그쪽 부분에서 성장을 좀 지켜보는 듯한 느낌이죠. 관세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제 시장에서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화장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아니라 화장품을 대신 판매를 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에 이제 창고가 있거든요. 그 창고에다가 미리 재고를 엄청나게 많이 좀 쌓았다라는 것을 회사에서는 좀 약간 어필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기관 쪽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뭐 상승 쪽으로 턴을 한다라기보다는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리콘2 만나보고 왔고요.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도 강세 탄력을 나타내고 있는 4.8% 넘게 급등하는 데브시스터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업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뭐 계속 흑자를 유지를 하다가 일단은 작년에 드라마틱하게 이제 적자를 유지를 하다가 작년에 드라마틱하게 흑자로 턴어라운을 한 그런 기업인데요. 이 기업은 이제 다른 거 아니고 이제 쿠키런 하나만 거의 뭐 원IP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에서 데브시스터즈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흑자를 턴한 이유거든요. 물론 뭐 쿠키런이 좀 약간 우리가 보통 뭐 음원에서 많이 쓰는 단어죠. 역주행을 했다. 과거에 발표를 한 건데 오히려 그때 당시에는 주목을 못 받다가 시간이 지나서 오히려 좀 순위가 오르는 매출이 발생하는 물론 쿠키런은 실질적으로 이제 공개를 했을 때 굉장한 시장에서 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게임이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쿠키런과 관련돼서 일단 신작들을 계속 개별을 시키면서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 잠깐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데브시스터스가 이제 쿠키런을 처음 발표를 했을 때 정말 급등을 좀 보여줬었는데 그 이후로 지속적인 좀 하락을 보여주다가 한 2년 넘게 이제 횡보세, 그다음에 작년 말서부터 하락을 하고 올해에서부터 이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북미 쪽에서도 앱
마켓에서 게임 쪽에서 이제 1위도 찍으면서 시장에서 급등을 보여줬던 게 작년에 24년도 하반기거든요. 그러고 나서 계속적으로 좀 흘러내리고 특별한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올라오고 있는데 시장에서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시스터의 흑자 포인트가 이제 역주행도 있긴 합니다만은 직원들을 대폭 좀 감원을 했어요. 한 900명대에서 700명대로 감원을 했는데 이 게임 회사들은 구조상 신작이 나와서 새로운 매출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이 직원들에 대한 어떤 급여가 굉장히 큰 부담이거든요. 일단 뭐 직원들과 관련돼서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시장에서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일단 그 고정 비용을 굉장히 낮춰놨다. 이 부분으로 이제 증권사들은 굉장히 좀 약간 최근에 평가를 좀 좋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시장 대비해서 일단 크게 흔들림이 없는 모습도 나쁘진 않고 일단 가장 최근에 시장에서 관심 있게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은 쿠키 그런 이제 오븐 스매시라고 그 둘이 이제 싸우는 얘네는 옛날에는 이제 RPG 게임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이제 PVP 둘이 싸우는 게임이 이제 그 오픈을 앞두고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돼서 시장이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좀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게임주가 이제 관세나 이런 것들로서부터 좀 풀이하다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얘기를 해봤자 좀 약간 구태의연한 부분이고 신작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이제 모멘텀이 생기느냐 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좀 업데이트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부시스터즈까지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근호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K증권 이천 PB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오늘 시장 상황도 참 안 좋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그렇고 코스피가 이제 2,300선 마저 깼는데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과의 보복 관세 얘기가 지속적으로 좀 나오면서 TSMC를 찍어 관세 발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시장의 좀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외국인의 현선물 1조 이상 좀 매도가 이루어지는 모습이고요.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원달러 환율 역시 상당히 좀 급등을 하면서 1,487원 선까지도 좀 터치를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여전히 우려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월요일 날 좀 급격한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우리나라 시장에서 신용장고가 1조 원 정도밖에 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의 하락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줄어드는지에 대한 여부들을 보면서 바닥이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또 우리나라 시각으로 장중한 때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와 30년물 국채 금리가 폭등하는 모습들도 나타나주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면 현재 글로벌 시장의 대외적인 변수가 아직까지 좀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저점을 섣부르게 예단해서 대응하기보다는 예측 대응보다는 좀 바닥이 확인되는 자리가 먼저 눈으로 확인된 후에 종목 대응이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그 안에서 좀 위험 회피 종목들이 선별은 해나갈 수 있겠지만 쉬는 것도 투자라 생각하시면서 좀 관망을 좀 해나가신 후에 신용장고 줄어드는 흐름들과 환율이 하락 전환하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 후에 대응 전략을 세워나가시는 게 올바른 판단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섣불리 저점을 예측하고 시장에 빠르게 대응하기보다는 쉬는 것도 투자고 지금 이 구간에서는 관망을 하는 게 맞겠다라는 전략으로 오늘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내 증시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악재를 어디까지 반영해야 이 하락이 멈출지 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함께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의 기술 최영은지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네, 아무래도 상호 관세 이슈에 따라서 정말 변동성이 큰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1시를 기점으로 해서 상호 관세가 발효가 됐습니다. 상호 관세 전후로 해서 급등락의 큰 장세였던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상호 관세 발효를 앞두고 투심이 위축이 되면서 양 지수 모두 하락세를 보이다가 1시를 기점으로 해서 다시 반등하는 흐름 나오다가 매도세가 나오면서 결국에는 양 지수 모두 다 더 하락세를 키워 나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관세에 대해서 협상에 대한 것들을 열려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통해서 협상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협상을 하려면은 미국과 우리나라 모두 다 좋은 것들을 언급을 해야 되는데 무역 흑자라던가 관세, 조선, LNG 구매라던가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그리고 미군 방위비 분담 등에 대한 것들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양국 모두를 위한 훌륭한 합의의 윤곽과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긴 했는데 하지만 관세율 인하에 대한 것들은 크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도 이제 미국을 방문해서 기존에 발효가 됐던 철강이라던가 알루미늄, 자동차와 관련된 관세라던가 이번에 이제 발효가 되는 상호 관세에 대한 것들도 조율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 조율에 대한 것들이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협상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다른 경쟁국들이 또 다른 좋은 협상을 통해서 유리한 것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더욱더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보다는 향후에 상호 관세 부과에 따라서 경제 데이터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먼저 확인해야 되는 국면이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출 데이터라던가 아니 물가 데이터 등 다양한 경제 지표를 먼저 확인을 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상호 관세 이슈를 피해갔던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해서도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곧 관세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의약품이라든가 반도체에 대한 것들은 관세 부과가 쉽게 나오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약품의 경우 생명과 직결이 된 부분이기도 하고 만약에 관세 부과가 됐을 때 미국 쪽에서 더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나 보건 쪽에 타격을 입게 되면은 인구 감소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굉장히 보수적이게 언급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도체의 경우에는 중국을 타깃으로 해서 관세 부과가 좀 더 세분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과 반도체 섹터에 대한 것들은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제가 계속 언급을 하고 있는 게 게임주, 엔터, 그리고 사이버 보안과 같은 우영의 사업들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수출입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지 않은 섹터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에 대한 이슈를 좀 피해갈 거라고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미국에서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계속 경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따지면서 향후 전망에 대한 것들을 좀 바라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뭐 지난달부터도 계속 언급을 해드렸지만 현금 보유량을 한 20%는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현금 보유를 꾸준히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히려 좋은 종목들, 더 싸게 담을 수 있는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기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기존에 갖고 있던 우량한 기업들이 있다면 그 종목들 비중을 더 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은 여전히 좀 보유하고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자면 반도체에 대한 것들을 좀 빼놓을 수가 없는데 반도체에 대한 것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괜찮을 거라고 바라보고
보고 있어서 저는 지금 만약 현금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특히 실적이 꾸준히 개선되는 종목들 위주로 조금 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고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이 그동안은 보수적인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는 반도체 쪽으로는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도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수는 여전히 우려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피가 오늘 장중에 2284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춘 바 있고요. 현재 동시호가 구간에서도 1% 넘게 급락하면서 229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일 대비 40포인트 이상 끌어내린 모습입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도 2% 이상 코스피보다 훨씬 낙폭이 큰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637포인트까지 저점을 낮췄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642포인트에서 마감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도 2% 가까이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1,487원까지 치솟으면서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환율이 잡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수급 불안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소에서 이제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이 9거래일 연속 순매도 포지션 잡고 있고요. 오늘도 1조 원 가까이 덜어내면서 외국인의 매도 우위 돋보였습니다. 개인은 나홀로 9천억 원 이상의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오늘 선물 시장까지 매도 계약이 체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에서 수급 보시면요. 외국인들의 물량을 또 덜어냈습니다. 960억 이상의 매도 우위 기록했고요. 개인이 소폭의 매수 우위, 개인이 813억 원의 매수 우위 기록했습니다. 기관도 매수의 소폭이지만 동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시장 마감합니다. 네, 4월 9일 수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주 시장이 늘 그랬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상승하는 것을 따라잡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하락하는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시장이 상식대로 움직이지 않는 게 진짜 문제인 것 같은데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일제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달러 인덱스까지 전 거래일 대비해서 1포인트 이상 떨어지면서 103선에서 102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서 그래도 원달러 환율이 괜찮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졌지만 오늘 환율이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1,500원을 진짜로 눈앞에 둔 상황인데요. 1,488원대까지 장중에 올라가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점점 더 커졌습니다. 특히나 원달러 환율 시장이 안 좋으니 외환 시장이 안 좋으니 이러한 환율 상황이 또 외국인들의 수급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거의 1조 원 가깝게 매도가 나왔습니다. 원래 외국인들이 조 단위의 매도를 이야기할 때에는 일주일, 2주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하루에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거의 2조 원 가깝게, 적게는 1조 원 가깝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시장을 사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보시다시피 1.7% 이상 하락하면서 2293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어제장 대비해서 무려 10원 이상 올랐습니다. 1,484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장중에 다시 한번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외환 시장도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코스닥은 2.2% 넘게 하락하면서 643선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코스피도 이제는 사실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를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2,300선마저 무너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가총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땠을까? 종목별 흐름 함께 만나보시죠. 그나마 삼성전자가 주가가 전체 지수가 상승할 때 같이 오르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기 때문일까요? 그리고 이번 주에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시장에선 거의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주가 자체는 크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1% 가깝게 하락세 53,0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고 SK하이닉스 2.6% 이상의 하락세 165,000원대까지 내려간 모습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간밤 증시에서 M7 기업들이 전부 다 급락을 했고 엔비디아
엔비디아의 주가도 하락을 하면서 SK 하이닉스와 같은 HBM 내러티브가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늘 시장에서 주가 하락폭이 더욱더 컸습니다. LG엔솔 1% 조정, 삼성 바이오로직스 1% 조정, 현대차가 0.6% 조정 나왔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에서는 의약품 쪽에 우리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밝히기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주가 흐름 여러분들 함께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지금 하락장 속에서 그나마 좀 하방을 단단하게 견뎌내는 쪽이 의외로 2차 전지 쪽입니다. LG엔솔이 오늘 대표적인 예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자,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우선주 0.6% 약보합권, 기아 0.5% 하락세, 셀트리온이 오늘 좀 크게 빠졌습니다. 5% 이상의 급락.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1% 조정, 네이버가 1.5% 넘게 조정 나왔고요.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KB금융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왔습니다. 신한지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나왔는데 전체 지수 대비해서는 오늘 시장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이 한화오션도 오늘 1.3%의 상승 흐름 보였습니다. 조선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쪽은 어떨까요?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사실 오늘 로봇 쪽 빼놓고는 전부 다 안 좋은데 알테오젠 3.6% 넘게 하락했습니다. 알테오젠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가 있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사실 오늘 코스닥 안에서의 스탠스는 괜찮았는데 알테오젠은 연이어서 팔고 나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HLB도 마찬가지로 5% 넘게 조정받았습니다. 에코프로가 3.7% 넘게 조정, 다만 에코프로 BM 쪽은 오늘 약보합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오늘 외국인이 코스닥 안에서 가장 많이 사들인 기업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결국에는 시세를 지켜냈습니다. 24만 2천 원대.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관련된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왔고요. AI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양당에서 현재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쪽도 괜찮다라면서 정책적으로 함께 엮이면서 오늘 시장에서 시세가 방어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 삼천대왕제약 보시다시피 12% 넘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임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락하거나 급등하는 일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오늘 5% 넘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간밤 뉴욕 증시에서 보톡스 관련주들이 일제 급락 흐름을 보인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클래시스 4% 넘게 조정, 리가켄바이오 1% 넘게 조정 나왔고 파마리서치는 강보합 수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D-Day였던 오늘 양대 지수는 1에서 2%대 낙폭을 그리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 1분부터 고율의 상호 관세가 발효됐습니다. 국내 기업들의 감익 우려가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이렇게 악화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 급락하면서 1년 5개월 만에 2,300선이 무너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어떤 대응이 현명할지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내일은 또 옵션 만기일이에요. 맞습니다. 첩첩산중인데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할까요? 네,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의 경우 통상적으로 변동성이 큰 날이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응해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관세에 대한 이슈들은 앞에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를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의 경우 매달 둘째 주 목요일인데요. 3월, 6월, 9월, 12월의 경우에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고요. 이외에는 다 옵션 만기일입니다. 옵션 만기일의 경우 기관이라던가 외국인 투자자들이 보유한 옵션 같은 경우 포지션 만기 전에 정리를 한다거나 이제 만기로 옮기게 되면서 매매가 활발해지기도 하고요. 프로그램 매매가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개별 종목들이 급등락이 커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자기 종목이 왜 변동성이 이렇게 크게 나오는지 잘 모르고 매도하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개별적인 악재가 없는 거라면 옵션 만기일로 인해서 변동성이 크게 나오는 거니까 보유하는 전략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최근에 흐름을 보니까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라던가 아니 옵션 만기일 전 거래일에 오히려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경우에도 아무래도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서 매도세가 더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만큼 사실 장 초반에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최근 들어서 정책
경제 테마주들이 굉장히 크게 상승을 보였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더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으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의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지난 3월에 진행이 됐던 FOMC 회의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는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난달의 경우 금리 동결이 됐고요. 향후 금리에 대한 전망들이 언급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일단 관세 부과 이슈가 상반기에 계속 나오게 되면서 관세 부과 이후 경제 데이터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물가 상황이 어떤지 결정이 되고 나서 하반기에 0.25%씩 0.25%포인트씩 인하를 할 거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글로벌 투자 은행들이 인하에 대한 것들 횟수를 더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망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의 전망치가 1.7회 정도였다면 2회로 올리는 기업들이 많아졌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금리 인하 전망치를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 만큼 올해 안에 금리 인하가 2차례 정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것들이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인하 수혜주들을 좀 우리는 알고 있는 게 좋겠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빅테크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이 있고요. 게임주라던가 영상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도 금리 인하 수혜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금리 인하 추세에서 이런 섹터들도 우리가 같이 알고 있고 향후에 담아간다면은 조금 더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으로서는 금리 인하 장기적인 수혜주를 보면서 관세적 무풍지대로 시선을 옮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전략 세우시는데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일장 시초가 공략주 여쭤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 준비해 보셨을까요? 네, 오늘 핑거를 준비를 해왔는데요. 사실 오늘 정말 투심이 많이 안 좋은 장세다 보니까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지 더 조심스럽고 더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정책주들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조기 대선에 따라서 정책주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여야 상관없이 좀 정책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핑거의 경우에는 금융 스마트 플랫폼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핀테크 서비스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은행이라던가 카드사, 보험사 이런 금융회사에서 인터넷이라던가 모바일 기반의 뱅킹 시스템 콘텐츠를 만드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핑거가 시장에서 부각이 됐던 게 STO 법제화 수혜 기대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이제 조기 대선 국면에서 여야 모두 이 STO 법제화에 대한 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TO라는 거는 증권형 토큰을 의미하는데 대표적으로 뭐 조각 투자에 대한 것들이 있겠죠. 이 법제화가 추진이 됨에 따라서 만약에 추진이 될 경우에는 핑거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유는 2020년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개발을 한 데다가 2023년에는 STO 전담팀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법제화가 진행이 됐을 경우 가장 먼저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됐던 게 온누리 상품권 디지털 결제 플랫폼을 운영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한국조폐공사와 함께 협력을 했고요. 3월부터 모바일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결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의 경우에는 사실 전통시장이라던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대표적으로 꼽히고 있는데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득공제 40%라던가 최대 15% 정도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핑거가 더욱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수익성 개선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연간 5조 5천억 원 규모의 온누리 상품권 수요가 이제 커지게 되면서 직접적인 수익성 개선이 이어질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핑거가 현재 시점에서는 금융 기업들이 디지털화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AI 기술 기반으로 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핑거도 같이 성장세가 지속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핑거의 경우에는 자회사들과 함께 핀테크라던가 보안, 클라우드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디지털 전환에 있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이런 시장에 있어서 같이 성장세가 지속이 될 거라고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AI 기반 자동화 서비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서 AI 관련주로도 꼽힙니다. 다만 조금 부정적인 측면을 말씀드리자면 작년에 적자로 전환했던 부분은 조금
조금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계열사가 워낙 실적이 부진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작년의 경우 아무래도 핀테크 업체들이 불황을 겪었기 때문에 많이 침체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핑거도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됐던 부분은 아쉽다고 생각이 들지만 만약에 STO 법제화가 진행이 된다면은 핑거가 가장 먼저 수혜를 받을 만한 종목이고 이에 따라서 금방 또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오히려 저는 턴어라운드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핑거는 4%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눌림목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저는 지금 상황에서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렇게 대량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주가가 크게 급등세를 보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상단에 단기 매물대가 형성이 돼 있지만 최근에 대량 거래량이 발생한 만큼 거래량이 동반한다면 충분히 이 구간대는 뚫어준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좀 목표가와 손절가를 제시를 해드리고 싶은데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일단 일목균형표 기준선이 조금 저항대로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물대가 길게 쌓여있는 구간이 13,100원 구간대입니다. 이 구간까지 일단 목표가로 잡고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손절가의 경우에는 워낙 지금 바닥권에서 추세를 전환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어느 구간을 잡아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캔들이 가장 많이 접점이 많았고 매물대가 좀 길게 쌓여있는 구간대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9,400원 구간대인데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은 최저점 구간이 5,800원 구간대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돼서 9,400원을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핑거, 핀테크 기업 안에서 골라주셨는데 실적이 좀 아쉽긴 하지만 STO 법제화가 된다면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실적 턴어라운드까지 바라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네요. 여야 모두 지금 STO 법제화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목표가 13,100원대로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뉴스 전해드립니다. 코스피가 1년 5개월 만에 2,300선이 무너진 가운데 환율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2,300선을 내주며 전장 대비 1.74% 하락한 2,293선으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4달 만에 650선이 무너지며 2.29% 떨어진 643선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개장 직후 상승 전환하기도 했지만 미국의 상호 관세가 정식 발표되고 트럼프 정부의 대중 추가 관세로 인해 낙폭을 키웠습니다. 한편 이날 환율도 관세 전쟁 격화에 따라 장중 1,480원대 후반까지 급등하며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범양건영 금양 등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57사에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해 상폐 위기에 놓였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2월 결산 결과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14개사, 코스닥 시장에서는 43개사에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조치에서 감사 의견 거절을 처음으로 받은 곳은 범양건영, KC코트렐, KC그린홀딩스, 금양 삼부토건, 스타 SM리츠, EN플러스 등 7개사입니다. 국보, 웰바이오텍, 한창 등은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을 받아 14일에 개선 기간 종료 이후 상장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 폐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키움증권이 일주일간 전 고객을 대상으로 국내 주식 거래 수수료를 할인합니다. 키움증권은 오늘 공지를 통해 최근 주문 지연으로 인한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사과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14일부터 18일까지로 해당 기간 동안 키움증권은 거래소별 유관기간 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는 받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는 불편과 심려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주문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 대상으로도 보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이 사재를 통해 약 5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장내 취득합니다. 이날 셀트리온 그룹의 셀트리온 홀딩스와 셀트리온 스킨큐어도 각각 1,000억 원, 500억 원 규모의 셀트리온 주식 매입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정진 회장을 포함한 대주주는 내달 9일부터 총 2,000억 원 규모의 셀트리온 주식을 순차적으로 매입하게 됩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매입 결정은 현재 회사의 주가가 상당 부분 저평가됐다고 판단하고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라며 주주 가치 제고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LNG 합작 사업 기대감에 오늘 동양철관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늘 동양철관 주가는 오후 11시 40분경 상한가를 기록한 후 1,36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가스관 사업 관련주인 대동스틸도 전날 대비 최고 28% 상승하고 화성밸브, 하이스틸, 휴스틸 등도 모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전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등을 논의하는 등 알래스카 LNG 합작 사업이 한미 간 경제 외교의 주요 의제로 떠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